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흔들리는 중공 내부 붕괴 주짐 2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은 흔들리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버튼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흔들리는 중국 제조 2025로 잡고 부제를 차이나 엑소더스로 잡았는데 왜 제목과 부제가 이렇게 제가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밝히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중국의 제조 대국으로서 현재 한계에 부딪힌 것에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은 저인군과 그리고 정부 지원 그리고 방대한 시장으로 2010년에 세계 최대 제조 대국으로 등극하였지만 중국 제조업의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발전된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 그래서 저렴한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세계 공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이것은 경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2014년 리커창 총리에 의해서 제시된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5월에 로드맵이 제시됐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배경은 중국 제조 2025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의 계획을 살펴보면 의미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등장 배경은 인건비 상승, 성장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선진기술 부족, 환경오염 등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어렵다라는 것이 등장 배경입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 전략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략산업이 국민경제, 국방건설, 민생 관련 기초제조장비, 항공장비, 해양공정장비, 선박, 자동차, 친환경 등이라고 말을 해서 사실은 전략적 산업이 사실 모든 전 산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 수준에 근접한 우주 항공 장비, 통신 네트워크 장비, 발전 및 송정 장비, 철도 교통 장비 등 이런 우위가 있는 산업은 중점적으로 더욱더 개발을 해서 돌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4대 전환과 1대 주산 8개 전략적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4대 전환은 요소 구동형에서 혁신 구동형으로 전환하고 저비용 경쟁 우위에서 질과 효율 우위를 확보하겠다. 세 번째, 자원 소모량이 많고 환경 오염도 높은 조방형 제조업에서 친환경 제조업으로 전환하겠다. 네 번째, 생산형 제조업에서 서비스형 제조업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1개 주선은 정보기술과 제조기술의 긴밀한 융합, 구현한 스마트화, 자동화 제조업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8개 전략적 대책은 자동화, 인터넷화, 스마트화 제조업을 추진하고 제조업, 제품 디자인 수준을 제고하고 제조업 기술혁신 체제를 완비하고 제조기지를 강화하고 제품 품질 업그레이드, 그리고 녹색 제조업 추진, 국제적 경쟁력 갖춘 기업 및 우위산업 육성, 현대제조 서비스업 육성, 이렇게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미국은 이것을 발목을 걸고 잡고 늘어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뭐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명분이나 어떤 그런 배경이나 추진하는 방향성이나 뭐 크게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다르고 왜 세계 모든 나라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서방 세력들은 중국 제조 2025를 경계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중점 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 그리고 고도의 디지털 대역 공장 기계 로봇, 항공 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링 고기술 선박, 선진 철도 건설,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차량, 전력 설비, 농업 기계, 신재료, 바이오 고성능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를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세력이 견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세계 질서가 어떤 세계 질서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200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미국의 패권 질서로 세계 질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미국의 패권 질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초통화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 패권과 경제 패권, 그리고 무역 루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군사 패권, 그리고 세 번째는 식량과 에너지의 어떤 미국의 어떤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자원 패권이 있습니다. 기축통화와 이 무역 루트를 장악하고 있는 경제 금융 패권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미국이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패권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안화가 부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제 3위의 어떤 그런 기축통화 역할만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군사 패권인데 여기 비교해 놓은 중국과 미국의 단순한 어떤 비교 수치로만 봤을 때는 비슷한 규모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숫자로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첨단 무기로 중국의 그 어떤 군사력을 훨씬 압도하고 남음이 있는데요. 중국이 수량으로는 미국과 비슷한 어떤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국을 비롯한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들의 모든 군사력을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정도의 미국이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이런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첨단 이 기술로 바탕으로 한 첨단 무기가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무기들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첨단 무기가 앞으로 중국 제조 2025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식량과 에너지 패권인데 이것을 자원 패권으로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에서도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보시면은 식량 안보 지수가 64.2밖에 되지 않아서 42위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중국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식량이 100%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는 나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셰일 오일, 셰일 가스의 혁명이 있어서 미국은 에너지가 거의 지금 자립이 됐고 지금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5년도 기준으로 이미 사우디를 앞질러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원유 생산량을 가진 그런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시리아에서도 철군하겠다, 아프간에서도 철군하겠다 라고 하면서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과거에 중동이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 미국이 중동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다면은 지금은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오일 혁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유가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그 기능이 그 능력이 어떤 산유국 그 기존의 오펙 산유국보다 미국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작금의 상황을 미국이 판단을 하고 중동에서 한 발을 빼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천연가스 유통 가격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13.8달러에 달하는데 다른 나라도 대부분 10달러 전후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2.48달러, 2.5달러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에너지 패권을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된 미국만의 어떤 그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경제 금융 패권과 그리고 군사 패권, 이 자원 패권, 이 3대 패권을 모두 손에 거머쥐므로써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아성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성에 도전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중국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중국 공산당, 중공이죠. 이제 중요한 군사 패권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군사 패권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엇비슷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의 수는 230만 명과 140만 명으로 오히려 중국이 더 많고요. 그리고 야포도 중국이 13,000여 문에서 미국을 7,400여 문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고 어떤 전차나 이런 부분도 중국이 압도를 6,500개로 더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전력과 그 다음에 그
해양 전력에서 미국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잠수함은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항공모함은 미국이 10대 1로 월등하게 앞서고, 구축함도 앞서고, 그리고 대륙간 미사일 발사대도 미국이 앞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자랑하는 것은 이 해양 전력과 그리고 대륙간 미사일, 탄도미사일, 어떤 이런 첨단 무기 이런 것들로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국방 예산도 미국이 중국을 한 5배 정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미국의 이 군사 패권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견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둥펑 시리즈의 미사일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둥펑 시리즈의 미사일은 지대함 미사일로 항모킬러라고도 부르는데 사거리는 1800에서 3000킬로, 최근에 둥펑 41이 나왔는데 그것은 사거리가 1만 킬로를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탄두를 장착이 가능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수직으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올라 마하 10의 속도로 항모를 향해 항모를 떨어지면서 항모를 박살내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인민해방군의 반접근 지역을 거부하는 A2AD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 둥펑 21, 이 미사일 기술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죠. 미국이 어떤 가지고 있는 군사 패권에 당장 그것을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군사 패권 중에 가장 중요한 전력인 해양 전력, 그 중에서도 미국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이런 것들을 쳐부술 수 있는, 중국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전력을 구축함으로써 비대칭 전력으로 미국을 압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비단 이것은 중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제해권의 장악의 패권 다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 다툼에 이 군사적인 패권 야욕을 중국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수십 년간 군사력 독점 시대를 열었는데 미국이 전 세계의 해양 패권을 장악함으로써 해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패권 자체를 장악하게 된 것이 미국의 군사력 독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한 미국의 군사력 독점에 의해 중국의 그 내해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의 오른쪽으로 일본과 어떤 일본 열도와 필리핀 그리고 괌 이런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탄착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바로 그 수단이 되는데요. 이 둥펑 21D 이것은 미국의 어떤 태평양 장악력에 거대한 위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수년 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격침 가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자랑하는 이 둥펑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이 중거리인 둥펑 21D는 사정거리가 1,500에서 3,000km로 중국의 해안선 주위에 형성된 공해상으로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둥펑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실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설레발을 떤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와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것이고 중국의 부상을 극도로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부분은 이 항공 전력과 그리고 해상 전력 그리고 미사일 전력인데 이 부분에서 이 항공 전력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중국을 압도하는 어떤 이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또한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의 군사력 패권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중국이 기술력이 개발되고 이 첨단 기술로 미국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첨단 무기를 극복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정말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패권 질서는 이 경제 금융 패권과 이 군사 패권, 이 자원 패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패권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금융 패권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압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았듯이 이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뭐 중국이 앞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이 또한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식량 에너지 패권도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미국의 영향권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수입 루트, 무역 루트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식량도 그렇게 확보를 해서 어떤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패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 군사 패권까지 중국이 도전한다면 미국의 패권 질서는 굉장히 약해지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을 때 사실 저는 이것이 중국의 패권 여욕을 자극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이 한국 사드 배치를 빌미로 촛불에 대해서 배후 공작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저는 모든 배후 공작 세력이 중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미국의 군사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 그런 중국의 어떤 미국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성주에 사드 기지를 설치하게 돼서 중국의 동북부 미사일 기지 5곳을 미국이 견제할 수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이 극도로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정황상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국가 간에 지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내부 공작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 이 촛불 시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은 이 한국 사드 배치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고 이 촛불 집회라는 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수십 번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그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자금력이 뒤에서 이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집회를 한 번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공작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그리고 작년에 촛불 집회 당시 중앙일보에는 중국 정보기관 촛불 집회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 벌였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은 주변에서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 상황과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나라에 국한돼서만 벌어지지 않는 어떤 글로벌한 정치 상황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글로벌하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 사드 배치는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은 자기네들은 이미 레이더를 설치를 해서 뭐 한반도와 일본까지 두루두루 이게 살피는 레이더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그렇게 굳고 반대했었던 것인데요. 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의 이 기술이 앞서가게 되고 만약에 미국을 따라잡게 된다면은 중국이 과연 이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돼서 이 기술력을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기축통화와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무역 루트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통해서 자원 패권에 도전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첨단 무기를
미국보다 앞서게 만들어서 이 군사 패권에도 도전하게 된 것이 이것이 중국 제조 2025가 현재 미국과 서방 세계 견제를 받아 몰락 위기, 자초 위기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제조 2025를 단순하게 경제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떤 증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예측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은 제한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13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외자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는 삼황양고라고 해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자금의 대출난이 있고 그리고 전력난 그리고 높은 세금, 높은 생산 비용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수년 전 이 2012년도, 11년도, 2010년도 이미 한 10년 전부터 거의 언급이 되어 왔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국 제조 2025가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어떤 외자 기업이 중국을 이탈하고 엑소더스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력 부족은 이미 30년간 지속된 산화제한 정책으로 그 영향이 최근에 20, 30대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서 중국 내 노동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편 신세대 농민공의 서비스업 선호 현상과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높아진 인건비 등으로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미 더욱 심각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했던 중국 제조업은 이제 옛말일 뿐이었죠. 그리고 자금 대출난도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고 있고 그래서 융자를 받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력난, 석탄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전기 가격은 조정폭이 작아서 전력 생산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력 생산업자들의 태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자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의 평균 조세 부담률이 40% 이상이라는 어떤 높은 세금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산 비용, 인건비, 원자재 수입 가격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중국 제조는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운 환경들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중국 철수 사례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그런 철수 사례들이 있었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쇼링, 본국 회귀 압박까지 겹치면서 주요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머뭇거리고 심지어 중국 기업조차 미국행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최근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드디스크 업체인 시게이트도 중국 장수성 공장을 폐쇄하고 현지에서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2천여 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사인 오라클도 베이징 사무소 인력 200명을 해고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고 소니도 앞서 이미 광저우에 있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을 하고 의류 브랜드인 유통회사니 이런 화장품 업체나 하는 업체들도 중국에서 상당 부분 많이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의 중국 TV 생산 공장도 철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가를 굉장히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은 화웨이 ZTE 제품을 전면 금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설마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조정 국면을 이제 거쳐서 다시 상승 반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화웨이야 어떤 네트워크상의 보안 문제, 해킹 문제로 인해서 어떤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있던 첨단 산업을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빼돌려서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앞서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군사 팽창, 이 군사력 패권에 도전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어떤 마약류 관련돼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충분히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한번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증시의 어떤 하락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은 세계 초인류 기업인 애플과 삼성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애플도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고 세계적으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것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게 되는데 어떤 수천 명의 있던 그 공장을 이제 철수함으로써 수천 명을 해고시키고 노동자들이 공장에 몰려와서 항의 시위를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 신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중국에서 대규모 감원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홍콩 명보와 빈가일보가 16일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8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보원광학 같은 경우에 대규모 감원에 나선 이유는 주요 납품처 중에 애플이 최근 주문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애플은 내년부터 인도에 스토어를 오픈하고 앱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도 시장에서 매출의 성장을 크게 이룰 것이라고 해서 인도 진출에 어떤 그런 포석을 깔았는데요. 이는 애플이 내년부터 인도에서 최신 아이폰을 조립을 하고 이것이 무역전쟁의 여파라는 것입니다. 즉 애플도 중국에서의 제조를 줄이고 타국으로의 이전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예, 삼성도 중국 텐진의 휴대폰 공장을 이달 말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에서 지속적인 점유율이 하락이 돼서 지금은 스마트폰 점유율이 0.8%인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또한 무역전쟁의 여파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삼성이 중국에서 휴대폰 조립 공장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국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염두에 봤을 때 어떤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출 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삼성전자가 철수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 무역 전쟁의 여파, 어떤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는 어떤 미국과 서방 세력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어떤 중국 어떤 제조 기지로서의 어떤 불안정성과 중국의 어떤 자본 침투에 대한 경계령은 이미 수년 전부터 회자가 되고 있었고요.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중국 자본 침투 경계령을 내려 중국 사업 인수에 제동을 거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의 의존도가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들도 있었고 중국은 외자 이탈 위기에 12개의 사업 분야를 외국에 개방을 했다라는 기사들도 이미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EU는 기술 유출을 막자 이 차이나면이 경계령도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중국 자본이 어떤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유럽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경고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 첨단 기술을 빼가는 차이나 이 중국의 자본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들의 기사는 수차례 굉장히 많이 다양한 곳에서 그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예, 차이나머니 미국 기업 인수 점점 어려워져 유럽도 빗장 걸어. 이 중국에 대해서 핵심 기술은 빼내고 고금리 장사를 하고 안보 경제를 흔든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M&A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아무런 대응을 못했습니다. 쌍용차 인수 사건이 그랬고 그리고 금호타이어 인수가 그랬는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체 기업입니다. 그 금호타이어가 만드는 타이어, 군용 타이어는 굉장히 특수한 타이어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중국이 인수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수를 허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미국과 유럽이 하는 행보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중국의 기술 유출을 막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미 정권이 중국에 굉장히 친한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은 미국도 벅찬데 유럽마저 견제에 나서 하면서 독일 정부가 중국의 투자에 잇따라 어떤 거부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뉴스로 기사화돼서 나온 것은 꽤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중국 제조 2025를 가로막는 미국의 벽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어떤 중국이 군사 패권을 미국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은 거의 없고, 어떤 산업적인 부분,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국한돼서 이야기를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이게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언급할 수 없는 것인지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경제적인 이유, 어떤 산업적인 이유, 어떤 그런 이익의 분배에 관련돼서 중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유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 매일경제에서도 독일, 비유럽 기업의 M&A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 겨냥한 듯, 그래서 정부 승인 대상 지분 한도를 25%, 1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중국으로의 어떤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패권 질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이 패권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중국 제조 2025는 미국의 어떤 첨단 무기 군사 패권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부상도 같이 노리면서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하는 첨단 무기를 스스로 기술을 독자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앞선 정부였던 오바마 정부 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의 움직임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트럼프와 같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이런 어떤 본인들의 야욕을 드러내면서까지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게 된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는 어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미국에 도전을 하고 어떤 패권 국가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은 아직 내수 중심의 국가가 아니죠.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고서 이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데, 아마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게 되면은 중국은 굉장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봉착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이길 수 있을 때, 눌러놓을 수 있을 때 중국을 이기고 눌러놓지 못한다면은 중국이 앞으로 더 커나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어떤 중국 제조 2025 이 비전을 미국 입장에서는 견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것은 정말 이것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리즈를 다루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현재 내부 붕괴 조짐을 보이는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이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내부적인 불안 요소로 민심의 불안과 정치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으로서는 2019년이 바로 그 골든 타이밍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은 아마 2019년에 닥친 이 봉착한 상황을 아마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국이 어떤 제조 기반이 해외 외자 기업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이것들이 스물스물 계속 이루어져서 어떤 금융위기가 같이 결부돼서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 자유 서방 세계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견제는 2019년도에 더욱더 노골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인 흔들리는 중국 제조 2025 차이나 엑소더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